장교관사의 거대한 주방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덥고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차가운 대리석 싱크대 앞에 선 한서유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대령 부인의 티파티를 위한 백합과 난초를 섬세하게 다듬고 있었다. 고용인들이 주인 여자의 날카로운 지시에 따라 정신없이 움직이는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도 최에게 시간제로 고용된 꽃 장식가인 그녀만이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미란이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서자 마치 쇠망치가 고막을 때리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품에는 잘 손질되었으나 끊임없이 지저대는 푸들이 안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었다. 다가오는 군단장의 불시 사열 소식 때문에 예민해진 그녀는 자신의 지위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맹수와도 같았다. 최미란의 서늘한 시선이 주방을 훑다가 식탁 중앙에 꽃꽂이를 마무리하던 서윤에게서 멈췄다. 그때 품에 안겨있던 개가 갑자기 바닥으로 뛰어내려 순식간에 통이 넘어지며 더러운 물이 반짝이는 바닥 위로 흥건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애완견을 탓하는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서윤에게 혐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감히 천한 것이 물건을 아무데나 두어 귀한 개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억지스러운 비난이 서윤의 정수리 위로 쏟아졌다.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개가 스스로 그쪽으로 달려간 것이지 자신의 배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그 태연함이 오히려 최미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가정부처럼 졸이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맞추며 대꾸하는 서윤의 태도는 최미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다. 이성이 마비된 최미란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도자기 개밥 그릇을 집어들었고 그 누구도 말릴 새 없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서윤의 왼쪽 광대뼈를 강타한 뒤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서윤의 찢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순백색 셔츠, 깃을 붉게 물들였다. 주방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정지했고 지저대던 개조차 살기를 감지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서윤은 비명을 지르거나 얼굴을 감싸쥐는 대신 마치 금이 간 조각상처럼 꼿꼿하게 서서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최미란을 응시할 뿐이었다. 최미란은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당황하기는커녕 상대방의 피를 보자 기이한 정복감을 느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것이 주제를 모르는 하류층이 받아야 할 마땅한 교훈이라며 깨진 개밥 그릇이 서윤의 얼굴과 잘 어울린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주변의 고용인들은
대령 부인의 권력이 두려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서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발치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정적이고 우아해서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수습하는 엄숙한 의식처럼 보였다. 뺨을 타고 흐르는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소위 상류층이라 자부하는 이들의 천박한 인격이었지만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상황을 갈무리하고 있었다. 파편들을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둔 서유는 마지막으로 최미란을 향해 그 눈동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경멸을 담고 있어. 최미란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서유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장비 가방을 챙겨 들고 주방을 나섰고 닫히는 문 뒤로 남겨진 핏방울들은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물은 서윤의 상처, 난 얼굴을 때리며 흘러내리는 피와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인 한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응석을 부리는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거센 비바람 속을 홀로 걸어갔다. 오늘 흘린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오만함에 취해 있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관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서윤의 작업실 겸 원룸은 숨 막힐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고 먼지 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서유는 칠이 벗겨진 타원형 거울 앞에 앉아 부어오른 자신의 왼쪽 얼굴을 건조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솜에 소독용 알코올을 듬뿍 적셔 광대뼈를 따라 길게 찢어진 상처 부위를 천천히 눌러 닦아내기 시작했다. 불에 댄 듯한 쓰라림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지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정도의 고통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내해온 정신적인 고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문득 잊고 지냈던 아버지. 한 중장의 엄격하고 냉철한 얼굴이 머릿속에 그는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을 단련하는 도구일 뿐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자의 변명이라고 가르쳤던 강철 같은 군인이었다. 그 거대한 저택에서 서유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 수 없었고 그 숨막히는 침묵과 압박감이 서유는 상처 위에 하얀 거즈를 덧대어 이 흉터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최미란을 향한 증오나 분노가 아닌 권력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괴물이 되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서늘한 연민이었다. 하지만 그 연민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녀는 이 상처를 묵인함으로써 그 오만함을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대령 관사의 응접실은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미라는 붉은 벨벳 소파에 정중앙에 앉아 얇은 본차이나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오후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녀는 무례한 고용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부하 장교들의 부인들은 최미란의 말에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대령 부인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며 아부 섞인 칭찬을 쏟아냈다. 그 누구도 바닥에 낭자했던 핏자국이나 사라진 꽃 장식가의 안부에 대해 묻지 않았고 오직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김대령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밤이었고 그의 어깨에는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의 피로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군단장의 불시 검열 소식은 부대 전체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고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한 중장의 방문은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최미라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달려나가 팔짱을 끼며 오늘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집안의 기강을 세웠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꽃 장식가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았는지를 묘사하며 남편의 칭찬을 기대했다. 하지만 김대령은 아내의 수다를 그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소음 정도로 치부하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목을 타고 넘어가는 자결감도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얻은 본능적인 감각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경고의 실체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서윤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낡은 휴대전화 화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휴대전화의 화면을 끄고 협탁 위에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힘을 빌려 손쉽게 복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 될 수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부재와 상처가 불러올 파장을 창밖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서유는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으면 붕대를 감은 얼굴 그대로 다른 관사의 꽃 배달을 나갈 것이며 그 모습 자체가 움직이는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갈 것이다. 진실은 굳이 소리쳐 말하지 않아도 틈새를 비집고 나와 다음 날 아침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사단지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안개 속으로 악에 섞인 소문들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장교 부인들이 즐겨 찾는 복지관 내 고급 카페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여자들이 은밀한 목소리로 어제의 사건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진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최미라는 난동을 부리는 외부인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낸 용감한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서유는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리고 감히 상류층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던 정신 나간 여자로 묘사되었다. 부인들은 커피잔을 매만지며 최미란의 과잉 방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자신들의 계급적 우월감을 지키는 일이라도 되는 양 열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 밑바닥에는 어딘지 모를 찜찜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어 대화가 끊길 때마다 흐르는 정적은 무겁고 끈적거렸다. 오후가 되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단지의 정문을 통과하는 검은색 밴 한 대가 경비원의 확인을 받고 천천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고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왼쪽 얼굴에는 커다란 하얀색 거즈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유령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고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서유는 최미란의 집이 아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박소령 부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거나 주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러 가는 구도자 같은 모습이었다. 얼굴의 반을 가린 하얀 거즈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보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압박감을 선사했다. 박소령의 부인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흠칫 놀랐지만 서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준비해온 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거실을 장식하는 서윤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능숙했지만 집주인인 박소령 부인은 소파에 앉아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어제 최미란에게 들었던 미친 여자라는 묘사와 눈앞에 있는 차분한 꽃 장식가의 모습 사이에서 오는 인지 부조화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유는 묵묵히 꽃줄기를 다듬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공간 전체에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거즈 테이프 사이로 살짝 보이는 붉게 부어오른 피부와 꿰맨 자국은 무언의 비명이 되어 집주인의 양심을 찔러댔다. 박소령 부인은 차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한편 길 건너편 2층 침실 창가에서 최미라는 커튼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아니, 최소한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보란 듯이 그것도 바로 자신의 집 앞집에 나타나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최미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최미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이 당장이라도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치거나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이 보여주는 저 지독한 침묵과 일상적인 태도는 최미란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시당하는 기분과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닫아버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서윤의 반창고 붙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향해 조용히 웃고 있는 하얀 가면처럼 느껴졌고 집안의 공기조차 희박해지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최미라는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칫했다. 고작 꽃 배달부 하나 때문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박소령 부인의 집에서 작업을 마친 서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우연히 지나가던 몇몇 부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서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목격했고 소문으로만 듣던 작은 찰과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깊게 패인 상처를 덮은 두툼한 거즈는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미묘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서윤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은 부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다. 최미란이 말했던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눈앞의 참혹한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대령 부인의 잔혹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수군거림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김대령은 부대 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감지했다. 부하 장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깍듯했으나 그들의 시선 어딘가에는 숨길 수 없는 어색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말소리가 뚝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이는 예민한 그의 신경을 긁어대기에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대령은 아내가 평소와 달리 불을 끄고 안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미라는 두통을 핑계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김대령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아내의 눈동자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신경질적인 반응과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의 근육이 비로소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관사단지에 뿌려놓은 침묵의 씨앗들이 어떻게 발아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다. 서윤은
그 불확실성을 무기로 삼아 최미란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때 가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이다. 창밖에는 다시 어둠이 깔리고 관사단지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최미란의 방 창문만은 늦은 밤까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서유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들을 옥죄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깨졌고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군단 사령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군단 장실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한 중장은 마치 깎아지른 절벽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넓은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그의 부관인 이 대위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을 때 한 중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결제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이 대위는 긴장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고 입을 떼었으나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군단 내의 기강과 관련된 첩보 보고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위는 관사단지 내에서 돌고 있는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 김대령의 부인이 외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는데 통상적이라면 군단장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잔혹성이 문제였다. 부관은 피해자가 젊은 꽃 배달원이며 얼굴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도 아무런 항의 없이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중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딱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관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오히려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 피해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대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한서윤이라는 세 글자를 내뱉었다. 그 순간 집무실의 공기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듯한 압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 중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쥐고 있던 만년필의 펜촉이 서류 위를 짓누르며 검은 잉크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부관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고 이 대위가 물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한 중장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서윤이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고작 대령 부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얼굴이 찢긴 채 돌아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먼저 그를 덮친 것은 깊은 비애와 딸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녀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독한 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헌병대나 감찰부를 호출해 김 대령을 체포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적을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감정적인 돌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포위 공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인사 기록 파일을 꺼내 김영철 대령이라고 적힌 파일을 펼쳤다. 한 중장은 인터폰을 눌러 감찰 참모를 호출했다. 잠시 후 참모가 들어오자 그는 김대령이 지휘하는 연대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지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 주 예정된 사열 준비 상태 점검이었으나 그가 요구한 것은 지난 5년간의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과 간부들의 품위 유지 위반 사례에 대한 현미경식 감사였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단순히 횡령이나 비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도 낱낱이 파헤쳐 보고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김대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그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딸의 얼굴에 상처를 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자신의 연대장실에 앉아있던 김대령은 갑작스럽게 걸려온 군단 사령부의 전화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감찰 참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요구하는 자료의 방대함과 디테일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5년 전의 영수증까지 찾아내라는 지시는 명백히 그를 겨냥한 표적 감사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대령은 전화를 끊은 후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도무지 짚히는 구석이 없었다. 그는 최근의 업무 수행에서 상관인 한 중장에게도 깍듯이 대했기에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막연한 공포심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어제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설마 고작 집안일 때문에 군단 차원의 감사가 시작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저 꽃 배달원과 작은 언쟁이 있었다고만 했을 뿐 피를 흘리게 했다거나 그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령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칼날을 겨누고 있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중장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잉크가 번진 자국을 보며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새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 위로 딸의 상처 입은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의 눈빛은 툰드라의 겨울바람처럼 매섭게 변해 있었다.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는 대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확실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흉기를 함부로 휘두른 자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김대령 부부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심판의 시작이었다. 날이 저물어 가면서 사령부 건물에는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한 중장의 집무실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앉아 있었고 그의 침묵은 김대령이 느끼는 공포의 근원이 되어 밤새도록 그를 괴롭힐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김대령의 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다. 군단장 환영 만찬이 열리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최고급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미라는 오늘 밤이 남편의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자신의 안목과 사교 능력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무대를 꾸미느라 분주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차려입고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고용인들에게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는 믿기 힘들게도 한 서윤이 섞여 있었다. 최미라는 서윤을 굳이 이 자리에 불러들임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폭행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 그녀의 삐뚤어진 자존심은 서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그녀를 부리는 위치에 둠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서윤은 연회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꽃장식을 다듬고 있었는데 왼쪽 뺨에 붙어 있던 거대한 거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붉고 선명한 흉터가 길게 남아 있었다.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그 상처는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본능적으로 잡아끌었다. 서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등에 업은 채 오로지 꽃에만 집중하며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서윤에게 다가가 짐짓 친절한 척하며 꽃의 위치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은근한 경멸과 협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서윤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님들 보기에 흉하니 머리카락으로 잘 가리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사과가 아닌 모욕이었고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지시에 따르는 시선을 했다. 저녁 7시가 되자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장교들과 우아하게 치장한 부인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김대령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에 닦으며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미소는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강도 높은 감사를 받으며 영혼까지 탈탈 털린 상태였기에 지금 이 파티가 처형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중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별다른 장식 없이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음악 소리마저 작아진 듯한 정적 속에서 한 중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좌중을 훑었다. 김대령과 최미라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군단장을 맞이했다. 최미라는 연습해둔 가장 우아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부족함을 자신의 내조로 채우겠다는 듯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려 애썼다. 그녀는 한 중장에게 연회장의 준비 상황과
자신이 직접 고른 음식 메뉴들을 설명하며 자신의 세련된 취향과 안목을 칭찬받기를 갈구했다. 한 중장은 최미란의 수다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최미란의 화려한 목걸이나 드레스가 아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과 불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차가운 침묵에 당황한 최미란은 더욱더 말을 많이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메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은 더욱 두드러질 뿐이었다. 그때 한 중장의 시선이 최미란의 어깨 너머 연회장 구석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머물렀다. 서유는 아버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지만 한 중장은 딸의 뺨에 남겨진 흉터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쥐고 있던 지휘봉을 잡은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최미라는 한 중장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눈치채고는 재빨리 그 앞을 가로막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그녀는 저쪽은 신경 쓰지 마시라며 그저 행사를 돕기 위해 부른 일용직 직원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녀는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고귀한 군단장의 눈에 띌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치부해버렸다. 한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미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어 질문을 던졌다. 그는 부하를 다스리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에는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최미라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교과서적인 대답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랫사람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신조라고 말하며 평소에도 병사들과 고용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완벽한 위선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그 대답을 들은 한 중장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긍정의 미소가 아니라 먹잇감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그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진실한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최미라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칭찬이라고 착각하고 환하게 웃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덕망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죽음의 벼랑 끝에 서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오만함은 눈을 가렸고 권력에 대한 집착은 귀를 막아버렸다. 연회장의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김 대령만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거짓말이 군단장에게 통했을지 한 중장의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아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제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흥분한 최미라는 이를 무시했다.
연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유는 마지막 장미 한 송이를 화병에 꽂으며 조용히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최미란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이제 곧 가면 무도회가 끝나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동작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을 들어 올리는 집행관의 신호처럼 보였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한 중장이 건배 제의를 위해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선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위엄이 넘쳤고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이 흐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군인의 명예와 가족의 가치에 대해 짧게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정한 존경은 계급장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의례적인 훈시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 대령만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느끼고 마른 침을 삼켰다. 최미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주최한 파티의 품격이 높아졌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한 중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귀빈석으로 향하는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의 구석진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참고미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수행원들과 김대령 부부는 당황하여 황급히 그 뒤를 따랐고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이 만들어졌다. 최미라는 군단장이 혹시 화장실을 찾거나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최미라는 빠른 걸음으로 한 중장의 옆으로 다가와 그쪽은 직원들이 대기하는 곳이라 볼품이 없다며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서려 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VIP 테이블에 준비된 최고급 와인을 언급했지만 한 중장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의 시선 끝에는 꽃장식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고정되어 있었다. 서유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발소리와 웅성거림을 느끼고 천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붉은 흉터가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뒤따라오던 부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미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감히 천한 몰골로 군단장의 눈을 더럽혔다며 서윤을 향해 당장 고개를 돌리라고 눈짓으로 위협했다. 하지만 한 중장은 최미란을 거칠게 밀치지 않고도 단지 뿜어내는 기세만으로 그녀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걸음을 멈췄고 그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던 위압감을 거두고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마저 정지한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한 중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떨리는 손끝으로
서윤의 왼쪽 뺨에 새겨진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거칠고 투박한 군인의 손길이 딸의 상처에 닿는 순간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것은 천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본능적인 전율을 느꼈다. 많이 아팠느냐? 한 중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너무나도 작고 떨리고 있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귀를 의심해야 했다. 그것은 군단장의 명령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식을 둔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는 탄식이었다. 그 짧은 질문 속에 담긴 깊은 애정은 차가운 연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다. 서유는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이며 담담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연회장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누군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 최미란의 세상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부정하고 싶어 그녀가 케밥 그릇을 던져 맞춘 그 천한 여자가 바로 군단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뇌리에 꽂혔다. 김대령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노려보았지만 분노보다는 압도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진행된 강도 높은 표적, 감사의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그는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한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미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 딸을 볼 때와는 정반대로 살아있는 생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것이 자네가 말한 아랫사람을 가족처럼 아끼는 사랑인가? 라고 물었다. 최미라는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자랑했던 화려한 언변도 남편의 지위도 비싼 드레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린 초라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고 주위의 시선은 동경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차가운 조소로 바뀌어 그녀를 찌르고 있었다. 한 중장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구나. 그는 딸을 에스코트하며 당당하게 출구로 향했고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던 길은 다시 닫히지 않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을 막아서거나 말을 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두 부녀가 연회장을 빠져나간 뒤에도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화려한 음악은 멈췄고 음식은 식어갔으며 파티는 사실상 끝이 났다. 바닥에 주저앉은 최미란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의 곁에 있던 친구라고 불리던 부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김대령은 비틀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증오가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깨진 와인잔의 파편이 붉은 와인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은 며칠 전 깨진 개밥 그릇과 피 흘리던 서윤의 모습을 잔혹하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관사로 돌아오는 검은색 세단 안은 마치 장내 행렬의 연구차처럼 무겁고 침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대령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최미라는 눈보라치는 벌판에 발가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진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차 안을 짓누르는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고통스러웠으며 두 사람의 가슴을 옥죄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최미라는 몇 번이고 입을 열어 변명을 시도하려 했지만 남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그녀의 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은 그들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과거의 파노라마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비웃는 섬광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아니라 가혹한 판결을 내릴 재판관처럼 느껴져 공포에 질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대령은 차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내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총성처럼 찢어 놓았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평생을 긍지로 여겼던 정복 상의를 벗어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는데 이는 지난 30년간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행동이었다. 항상 따뜻한 온기와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집안은 순식간에 차갑고 텅 빈 무덤과도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최미라는 바닥에 질질 끌리는 비단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남편의 뒤를 쫓아 들어왔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김대령은 마치 나병 환자에게 닿은 것처럼 기겁하며 그녀를 뿌리쳤다. 그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일말의 애정이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끔찍한 혐오와 경멸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후회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만족하나. 김대령의 목소리는 고함을 치는 대신 쇳소리가 섞인 낮고 건조한 톤으로 흘러나와 최미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 피와 땀으로 30년을 쌓아 올린 탑을 당신은 그 빌어먹을 개밥 그릇 하나로 단 3초 만에 박살냈어. 그의 말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허영심을 난도질했다. 최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꽃 배달부가 장군의 딸인 줄 몰랐다며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김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상대를 봐가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르는 뿌리부터 썩어버린 속물임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김대령은 싸늘한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그게 바로 당신의 죄야 라고 내뱉었다. 장군의 딸을 때려서가 아니라 당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한 그 오만함이 우리를 죽인 거야.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는 것조차 역겹다는 듯 등을 돌리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최미라는 자신이 여왕처럼 군림했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흐느꼈다. 평소라면 아부하는 전화가 빗발쳤을 집. 전화기는 코드를 뽑아놓은 듯 죽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누렸던 권력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계급장에 기생했던 신기루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은 더욱 잔혹한 현실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간밤의 사건은 군인 아파트 단지 내에 산불보다 빠르게 번져나갔고 최미란이 발코니로 나갔을 때 마주친 풍경은 지옥과도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드레스를 칭찬하며 굽신거리던 부인들이 뜰에 모여 있었는데 그녀를 올려다보는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였던 박소령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를 풀고자 했다. 하지만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다가 매정하게 끊겼고 잠시 후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짧고 냉혹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렵습니다. 권력으로 샀던 우정은 권력이 소멸하자마자 유통기한이 다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고립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던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은 이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묘한 눈초리로 흘겨보며 수군거렸다. 정문 경비원은 외출하려는 그녀의 신분증을 불필요할 정도로 꼼꼼하게 검사했는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VIP가 아니라 요주의 인물로 전락했음을 알리는 무언의 시위였다. 최미라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와 침실의 커튼을 모두 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외부의 빛을 차단한다고 해서 마음속을 파고드는 비참함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연회장에서의 장면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한 중장의 서늘한 눈빛, 서윤의 흉터, 난 얼굴, 그리고 군중의 경악과 조소, 어린 시선들이 그녀의 뇌를 갉아먹는 고문 도구가 되었다. 안방문 밖에서는 어제 모든 사단이 나게 만든 그 푸들 강아지가 최미라는 문을 노려보며 갑작스러운 증오심을 느꼈다. 고작 저 짐승 따위를 사람보다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비틀린 가치관이 자신을 이 지옥으로 끌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한편
김 대령은 이른 아침부터 군단 사령부의 호출을 받고 집을 나선 상태였다. 그는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고 축 처진 그의 뒷모습은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보였다. 최미라는 창틈으로 멀어지는 남편의 차를 지켜보며 그가 돌아올 때는 사회적, 직업적 사형 선고를 들고 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고 눈빛은 공허하게 죽어 있었다. 화려한 화장품과 보석들도 이제는 그녀의 추악한 내면을 가려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완벽하게 혼자가 된 거대한 집안에서 질식할 듯한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최미란의 집 거실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말라붙은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불안감은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신물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남편의 군복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인 한서윤을 만나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내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굴욕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덧발라 랩만 눈밑을 가렸지만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남기고 간 꽃 배달 영수증 구석에 적힌 주소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허름한 주택가 골목이었다. 최미라는 고급 세단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며 이런 곳에 장군의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억울함과 원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목적지인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한 최미라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막았다. 곳곳에 쌓인 쓰레기 봉투와 벗겨진 페인트 자국은 그녀의 결벽증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값비싼 명품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며 계단을 올랐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철문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서윤 씨, 계세요 저. 김대령 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공손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최미라는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안쪽의 소리를 엿듣기 위해 애를 썼다. 희미한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이번에는 좀 더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잠깐이면 돼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비굴한 변명에 가까웠고 그 소리는 텅 빈 복도를 타고 메아리쳐 그녀 자신의 귀로 다시 돌아와 박혔다. 닫힌 문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가로막고 서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미라는 문 앞에 주저앉아 가방에서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서윤이 문을 열기만 하면 무릎을 꿇고 서라도 아니면 돈으로라도 이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녀에게 비굴해질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문 안쪽에 사람이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최미라는 서윤이 숨을 죽인 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꼴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원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 갔다. 최미라는 문을 발로 차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며 이마를 차가운 철문에 대고 흐느꼈다. 제발요. 우리 남편 옷 벗게 생겼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계단을 올라오다 그녀는 수치심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최미라는 결국 포기하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차에 올라타는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서윤의 침묵은 거절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였으며 최미라는 자신이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운전대를 잡고 다시 텅 빈 관사로 돌아온 최미라는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겹겹이 쳤다.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거실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았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여전히 먹통이었으며 세상이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킨 것만 같았다. 그때부터 최미란의 머릿속에서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깨지는 그릇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서윤이 피를 흘리며 자신을 비웃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환영들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조여왔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집안의 고급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이제는 그녀를 심판하는 배심원들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찬장에 있는 그릇들을 모조리 꺼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일시적인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곧 더 큰 공포로 바뀌어 돌아왔다. 깨진 조각들이 마치 서윤의 얼굴에 난 상처처럼 보여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최미라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을 벌였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권력의 성이 사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베란다에 갇힌 채 낑낑거리는 강아지를 노려보았다. 저 개만 아니었다면 저
개밥 그릇만 던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그녀는 강아지를 향해 증오 섞인 저주를 퍼부었다. 한때 자식보다 더 아꼈던 애완견조차 이제는 그녀의 몰락을 상징하는 흉물로 보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미란의 피해망상은 극에 달해 그녀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도 어둠이 무서워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와 자신을 내쫓을까봐 혹은 헌병대가 들이닥쳐 자신을 잡아갈까봐 문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죄책감이 부재한 자리에 피어난 공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새벽녘 탈진한 최미라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린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고 문 너머의 침묵만이 그녀를 영원히 가두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광기만이 해리를 틀고 앉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단 사령부 본청의 지하에 위치한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흰색 벽으로 막혀 있어 마치 거대한 냉동실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김대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5명의 심사위원들이 저승사자처럼 검은 제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져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심사위원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김대령의 혐의를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치명적이었다. 단순히 부인의 폭행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관사로 흘러들어온 정체불명의 고가, 선물들과 부하 장교들에게 강요된 사적인 노역들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그것들은 김대령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왔던 최미란의 탐욕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이었다. 김대령은 변론의 기회를 얻었지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이 그에게 등을 돌렸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 모든 혐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계급장을 내려다보았고 찬란하게 빛나던 무궁화 문양이 이제는 빛을 잃고 한 중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대령은 회의실 구석구석에서 그의 서늘한 눈빛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내려진 처형식이었고 김대령은 단지 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앉아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불명예 전역을 권고했고 이는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적인 결정이었다. 같은 시각 관사에서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산발이 된 머리로 거실 한복판에 서서 수사관들이 자신의 보석함과 명품 가방들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악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이 남편의 월급으로 산 정당한 물건들이라고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수사관 중 한 명이 최미란이 아끼던 도자기 세트를 상자에 담으려 하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수사관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다. 젊은 수사관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고 최미란은 바닥에 나뒹굴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콧대를 높였던 그녀가 이제는 제복 입은 젊은이들에게 제지당하는 초라한 범죄 혐의자의 가족으로 전락해 있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벽에 걸려 있던 그림들이 떼어지고 서랍장이 뒤집혔으며 최미란이 과시용으로 진열해 두었던 양주병들이 줄지어 압수상자로 들어갔다. 그 물건들은 모두 부하 장교들이 진급을 위해 혹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뇌물로 바친 것들이었으며 이제는 김 대령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최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를 구해주러 올 영웅은 없었다. 그녀는 수사관들의 군 홧발에 짓밟히는 카펫을 보며 자신의 존엄성도 저렇게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모래성이 되어 파도에 쓸려가고 있었고 남은 것은 흉물스러운 뼈대뿐이었다. 저녁 늦게 귀가한 김대령의 모습은 폐잔병 그 자체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은 이미 떼어지고 없었고 제복 상의는 단추가 풀어진 채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내를 보고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으며 그 공허함은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최미란에게 내일까지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마치 기계음처럼 들렸다. 연금은 삭감될 것이고 퇴직금은 벌금과 추징금으로 대부분 압류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최미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그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흔들며 장군님께 가서 빌면 되지 않느냐고. 당신이 군대에 바친 청춘이 얼마인데 이렇게 내치냐고 절규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때를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유아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 김대령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당신이 던진 그 그릇이 내 청춘을 깼고 당신이 받은 그 뇌물들이 내 명예를 팔아먹었다고 조용히 읊조렸다. 그는 아내를 탓하는 것조차 지쳤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는 최미란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관사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인부들은 짐을 거칠게 트럭에 실었고 최미란은 비를 맞으며 자신의 가구들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나와서 작별 인사를 건네거나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김 대령은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벽에 남은 못 자국들과 바닥에 긁힌 자국들이 그들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처럼 느껴졌다. 그는 현관문에 붙어 있던 대령 김영철이라는 명패를 떼어내려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최미라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정원이 빗물에 젖어 진흙탕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강아지 케이지를 꽉 끌어안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아지만이 지금 그녀 곁에 남은 유일한 생명체였다. 김대령이 명패를 떼어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들고 나오자 최미라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명패가 담긴 봉투를 트럭 뒷칸 구석에 던져버렸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대령 부인으로서의 삶도 완전히 끝이 났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관사 정문의 경비원은 거수경례 대신 무심하게 바리케이드를 올려주었다. 김대령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관사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눈을 감았다. 그들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갔고 뒤에 남겨진 것은 무성한 뒷말들과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들의 허망한 욕망뿐이었다.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그들의 초라한 행진곡이 되었다. 최미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포와 원망으로 일그러진 표정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했다. 신호 대기 중에 김대령은 문득 꽃집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았다. 뒷좌석에 실린 꽃다발을 보며 그는 한서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를 흘리면서도 꼿꼿했던 그녀의 눈빛이 지금 비굴하게 도망치는 자신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뼈아픈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판사는 없었지만 판결은 내려졌고 감옥은 없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은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추락을 선고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그들의 트럭은 회색빛 도시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갔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한 중장의 저택 정원에는 지난밤의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들이 더욱 짙은 초록빛을 뽐내며 서 있었다. 서유는 아버지의 서재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왼쪽 뺨에 남은 붉은 흉터는 햇살을 받아 이제 더 이상 거즈나 화장으로 가리지 않는 그 상처는 그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낸 자존심의 증명이었다. 한 중장은 묵묵히 차를 우리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찻잎을 적시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고 두 부녀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찻잔을 딸의 앞으로 밀어주며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찻잔을 감싸 쥐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혹은 잘했다는 칭찬 대신 그저 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겠다는 눈빛을 보냈다. 상처는 많이 아물었느냐? 아버지의 물음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예전과는 달랐다. 서유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의 사건은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앗아갔고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내면의 힘을 심어주었다. 한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딸의 복수를 해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딸이 보여준 침묵과 인내심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고도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것은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 추구해왔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 정수였다. 나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려 한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서유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중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김대령 부부의 일을 처리하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조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더구나. 그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다. 서유는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었다. 거칠고 주름진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쌓았던 벽들이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긴 대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며칠 후 서유는 짐을 챙겨 그 도시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혹은 피해자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꽃집을 열기 위해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트럭에 짐을 싣는 그녀의 몸짓은 가벼웠고 표정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거리에는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군사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털어내 버렸다. 최미란과 김대령에 대한 증오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지나간 계절의 낙엽처럼 바스러져 사라졌다. 그녀는 앞을 향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반면 도시의 가장 낙후된 구역에 위치한 반지하 단칸방에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좁은 창문 아래 앉아 멍하니 벽지를 뜯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예전에 즐겨 입던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였지만 이제는 찌든 때와 얼룩으로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김대령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방구석에 누워 있었다. 그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로는 아예 일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아내를 원망하는 욕설을 퍼부으며 시간을 보냈다. 너 때문이야. 이 여편네야. 네가 내 인생을 말아먹었어. 그의 저주는 낡은 녹음기처럼 반복되었고 최미라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닫아버렸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그 푸들 강아지가 있었지만 털은 엉겨부터 뭉쳐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최미라는 강아지에게 줄 사료가 없어 자신이 먹다 남은 밥알을 던져주었지만 강아지는 힘없이 냄새만 맡을 뿐 먹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히스테리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이제 내가 웃음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령 사모님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을 맴돌다가 눅눅한 벽지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살고 있었지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더 비참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부르며 피해 다녔고 그녀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문을 걸어 잠갔다. 어느 날 저녁 최미라는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낡은 플라스틱 그릇을 꺼내 들었다. 그때 손이 미끄러져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고 탁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도자기가 깨지는 굉음처럼 증폭되어 들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앞에 다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윤의 얼굴에서 흐르던 붉은 피, 깨진 도자기 파편들, 그리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아니야, 깨지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깨지 않았어.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보이지 않는 파편들을 주워 담는 신ям을 했다. 그녀의 손끝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그녀가 던진 것은 단순한 개밥 그릇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먼지처럼 소멸해 버릴까봐 그녀는 광기라는 보호막 뒤로 필사적으로 숨어들었다.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서유는 작은 꽃집의 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그녀는 꽃병에 물을 채우고 싱싱한 프리지어 꽃다발을 꽂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가게 안은 지나가는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뺨에 있는 흉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를 기억하는 특징일 뿐 혐오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서유는 꽃 한 송이를 다듬으며 문득 지난 날을 회상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짐으로써 완성되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 고요한 행복이야말로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해버린 그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꽃을 화병에 꽂고는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최미라는 어두운 단칸방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고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구멍처럼 검게 죽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금만 참아. 곧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진급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것은 술 취한 김대령의 코골이, 소리와 쥐들이 천장을 갉아먹는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오만의 탑은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 같은 현실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죄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 서윤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고 결국 삶의 훈장이 되었지만 최미란의 영혼에 난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넓어지고 있었다. 그 균열은 그 어떤 접착제로도 붙일 수 없는 파멸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흉터였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잔혹한 대비를 이루며 계속될 것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도시의 밤. 반지하 방의 불빛은 깜빡거리다 힘없이 꺼져버렸다. 정적 속에 남은 것은 깨진 자존심의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신음하는 한 여자의 흐느낌뿐이었다.